자, 이번 시간은 거시조직 이론입니다. 60년대 이후 이론들이고요. 얘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고전 이론들하고 이제 사회학에는 그 체제론이 있었어요. 고전 이론들은 원리를 많이 제시해. 어디나 적용되는 최고의 방법을. 근데 사이몬이 뭐라고 그래? 검증되지 않은 속담에 불과하다고 그랬고요. 체제론은 관념론이야. 생명체가 호흡이다, 소화다, 순환이다, 번식이다 갈라져 있듯이 사회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갈라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되었을 때 사회가 건전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 관념적이에요. 현실적으로 어디가 정치고 어디가 경제인지 갈라지지 않거든요. 둘의 공통점은 둘 다 경험성이 부족하죠. 이러니까 후학자들은 이런 경험적 검증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구조를 설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환경 요소가 들어와 가지고 이 환경이 달라지면은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이나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조직 그 자체를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연구한다고 해서 거시조직이론이라고 그러고요. 그 안에는 개별적인 조직도 있고 관련된 조직을 다 연구하는 군이론도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결정론도 있고 아니야.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이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임의론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결정론이고 누가 임의론인지 그 다음에 누가 개별조직이론이고 누가 조직군이론인지를 먼저 갈라놔야 돼요. 반대반의 그 표. 그 표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상황이론이에요. 구조적 상황론. 어디나 적용되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면 상황이라는 게 규모, 기술, 환경이야. 이게 달라지면은 조직 구조가 기계 구조든 유기 구조든 달라진다는 게 바로 상황 적응 이론이죠. 50년대 말부터 60년대 중반까지 학자가 막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규모, 블라우가 대표적이고요. 어떤 학자는 환경에 로렌스 로시, 번스톡 이런 분들, 그다음에 어떤 학자는 기술, 우드워드, 탐슨, 페로우 이런 것들입니다. 자, 어쨌든 체제 이론의 거시 관점을 받아들이는 건 맞지만 뭔 틀렸다? 어디나 적용되는 최고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됐지? 거시라는 게 단순하게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나 집단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건 맞지만 최고의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1번은 틀렸죠. 자, 어쨌든 체제 이론처럼 이런 체제는 이 체제 밖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산물이에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뭐 1번과 3번은 모순이죠. 행전 이론 되게 많아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상황마다 방법이 다르다는 거지. 최고의 방법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체제론처럼 뭘 본다. 어떤 학자든 규모만, 어떤 학자들은 환경만, 어떤 학자들은 기술만 본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단순화시킨 거죠. 4번은 맞았습니다. 자, 어쨌든 체제론 나오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사실 체제론이 뭐 사회학에서 뭐 한 큰 분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죠. 답은 뭐가 틀렸다? 1번 틀렸습니다. 자, 차원의존 이론은 뭐라고 그래요? 환경의 의존성은 인정합니다. 근데 이런 의존성을 낮춘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다는 이론이에요. 됐지? 70년대 말이론이고요. 자, 1번 틀렸죠? 얘는 능동이론이다. 개별 조직이고 능동이론이니까 피동적으로 순응하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래요. 주인 대리인으로는 조직경제학이에요. 대리자가 더 많이 알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주인이 주어가 돼서 잘못된 대리자를 선택하는 게 역선택. 대리자가 주어가 돼갖고 주인의 이익에 배신하는 걸 도덕적 해이라고 그래요. 선택 전에는 역선택의 문제가, 선택 후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맞죠. 주인 대리인 이론, 정보의 비대칭, 대리자가 더 많이 알아요. 이러니까 대리자가 그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도덕적 해이를 한다든지 주인이 잘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대리자를 선택한다든지 맞는 말이고요. 자, 거래비용 경제학 이론도 역시 조직경제학 이론입니다. 고전 경제학은 인간이 완벽하고 경쟁이 완벽하다 보니까 가만 놔둬도 균형 가격이 된다는 거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도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하고 경쟁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장과 거래할 때는 거래 비용이 나와요. 그치? 이런 거래 비용이 너무 크다면은 거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직 내에다가 관료제, 우리 조직을 만들 거야. 계층을 만들 거예요.
근데 계층에도 관리 비용, 조정 비용 있잖아요. 내부 비용이겠죠. 이 내부 비용이 더 크다면 차라리 거래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 비용이라는 거는 외부와 거래할 때 발생하는 비용인데 내부에도 조정 비용이란 거래 비용이 있거든요.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조직 규모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교환행위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관료제 조정 비용보다 크다면은 시장과 거래하지 않고 차라리 내부 조직화시킨다는 게 내부화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4번은 설명드렸죠. 상황이론은 어디나 적용되는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지면은 방법도 달라진다는 이론, 중범 이론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윌리엄슨 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였죠. 왜 계층제를 만들까? 왜 조직을 만들까? 시장보다 나은 게 뭘까? 시장은 전부 다 개별적이에요.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구성원과 공유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계층제는 업무를 분업화시키고 정보를 공유하죠. 그지? 이러다 보니까 또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단계 결정하다 보니까 이 밑에서 못한 것을 위에서 보완해준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장은 혼자 다 해야 되지만 계층된 업무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의사결정하면서 제한된 합리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어쨌든 1번은 맞았죠. 그 다음에 계층제 집합적 의사결정은 옳지 않은 거네요. 집합적 의사결정은 외부 비용을 감소시킨다. 근데 집합적 의사결정은요. 안에서 결정하기는 쉽지만은 밖에서 나가면은 아니겠죠. 그건 틀렸네요. 2번이 옳다고 나온 답은 2번이야 지금. 그래서 1번, 3번, 4번이 옳아야 되는데 이게 뭐 잘못됐네 지금. 네, 3번이 돼야 되고 여기에 4번이 돼야 되고 답은 2번입니다 지금. 집합적 의사결정은 계층제는 독임제잖아. 혼자 얘가 최고 책임자가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합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쉬워요. 시장은 교환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가격이 맞아야 되고. 그지? 근데 얘는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결정하기는 쉽죠. 근데 여기 결정하기 쉽지만은 외부 사람이 따른다는 보장은 없어요. 됐죠? 반면에 합의적, 시장에서 결정하는 결정하기 되게 어려워지겠지만 결정만 된다면은 계약이 되겠지, 이게. 또 계층제는 보다시피 정보도 공유하고 불안전성도 보완해 주다 보니까 시장보다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정보가 계층제 안에서는 골고루 분화되고 계층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지 않죠. 이렇게. 그래서 시장 그렇지 않아.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다른 애들과 공유할 이유가 없겠죠. 왜? 전부 사익을 추구하는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밀집성의 문제도 계층제가 시장보다는 해결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게 왜 나왔다고요? 시장이 완벽하다면 계층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시장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의 능력도 불완전하고 또 합의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거래 비용 되게 커요. 외부 비용이겠지. 그 다음에 정보도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도 크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층제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계층제도 문제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조직의 계층제 규모가 결정된다는 게 거래 비용 이론이에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거래 비용 이론. 자, 어쨌든 합리 선택 신제도론 맞아. 기존의 고전 경제학은 인간이 완벽하다고 가정했지만 지금의 2세대 경제학은 인간이 불완전하고 정보가 불완전하고 경쟁도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맞죠?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비용도 의사결정 비용이에요. 준비 비용, 사후 비용도 있고 사전 비용도 있고 사전 비용은 내가 누구하고 계약할 것인가 찾는 탐색 비용이에요. 사후 비용은 계약한 다음에 계약들이 이행되고 있는가라는 사후 비용이겠죠. 그렇지. 공유지 비극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공유지 비극은 사익을 추구하다가 망했다는 거지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등 경쟁이 없어가지고 거래 비용이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자, 불확실성 맞죠? 자산의 특성은 독점이라고 하면 돼요. 그치? 그 자산을 거기밖에 못 쓴다면 걔가 횡포 부릴 수밖에 없어. 행정을 쓸 수 있는 지금 학원이 몇 개 없어요. 이러니까 선생보다는 학원에 횡포가 나오겠죠. 거꾸로. 행정학 강사가 나밖에 없다면 강사 횡포가 나오겠죠. 그 얘기야 지금. 그래서 자산의 특정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산이 쓸 때가 정해져 있고 딴 데 못 쓰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한 거야.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래 비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거래 비용은 인간의 능력의 부족이라든지
그치? 정보의 불안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지 사익을 추구하다가 공유지가 고갈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관련성이 적은 것은 3번입니다. 물론 공유지 위국도 시장 실패를 설명한 이론 맞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뭐 거래 비용 때문에 실패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공짜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고갈된다 이런 의미지. 마치 내가 모자라 가지고 잘못된 삶을 선택한다든지 탐색 비용이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또 나왔네. 구조 상황론. 상황과 조직 구조의 특성이 적합성 여부가 효과성을 상황에 맞게 조직의 구조가 만들어져야 돼요. 맞는 말이고요. 조직 구조의 특성이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 쓰자 이렇게. 자, 전략 선택으로는 자, 상황이 중요한 건 맞아. 근데 상황이 구조로 가는 게 아니라 상황은 최고 책임자의 생각에 영향을 줄 뿐이에요. 생각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상황이 구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리자가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고 전략에 따라 구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원 의존 이론은 마찬가지네요. 역시 조직의 능동적이야. 환경의 의존성은 인정해. 왜? 모든 조직이 필요한 자원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러니까 환경의 의존성은 인정하지만 그 의존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틀렸죠? 대리자는 사익을 추구해야 걔한테 권한 위임해봤자 주인을 더 속여요. 이러니까 대리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통제 방안이 되게 유인체계야. 유인체계. 자기가 대리자인데 주인에게 열심히 일했을 때 대리자한테도 이득이 되게 그 체제 설계한 다음 대리자 열심히 일하겠죠. 고정급보다는 성과급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어떤 그 평생 공무원보다는 계약직으로 그래버리면은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위임하자는 게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통제 방법은 대개 유인 체계로 내부 통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답은 4번이 거리가 멉니다. 자, 또 나왔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베버의 이론은 규칙이라는 것은 이성에 의해 만들어진 질서죠. 이것에 의해 따르는 게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조직의 안정성이니 계속성을 제공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관리론은 고전이론이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최고의 방법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호선 실험은 신고전 이론이에요. 조직이 공식적으로 만든 규범이 아니라 자생 집단에서 만들어지는 비공식 규범이 오히려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거고요. 디귿도 맞았네요. 그 다음에 4번 리을이 틀렸죠. 조직은 생태학 이론은 아니 이건 능동 이론이 아니라 결정론 환경의 절대성이야. 환경이 달라지면 조직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적응도 안 돼요, 얘는요. 조직은 그대로 있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조직은 소멸돼 버리고 많은 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지겠지만 이 환경에 맞는 조직들만 살아남고 나머지 조직은 소멸될 겁니다. 적자 생존이겠죠. 그래서 조직은 생태학 이론은 군이론이고 결정론이죠. 능동 관계가 아니라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절대적 결정론이에요. 이거는 리을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한 대응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가 있죠.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는 신경 쓰지 못한다. 내부적인 대내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 환경을 예측한다든지 이 환경의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외부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대내 전략이 소극적이고 대외 전략이 적극적이에요. 왜? 대내 전략은 환경을 손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대내는 환경을 예측한다든지 통제하려고 그래요. 이 통제하는 방법 중에 이 환경에서 중요한 사람을 우리 조직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걸 적응적 흡수라고 그래요. 답은 1번이죠. 1번이야. 조직의 안정과 존속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외부 요소를 우리 조직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연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불안정한 요소를 우리 팀으로 한 팀 만든 다음에 더 크게 만드는 거죠. 통합한 게 아니라 A, B 그대로 있으면서 위에다가 하나 더 만든 거야, 이렇게. 그치? 이기는 건 내가 걔와 경쟁해서 걔를 눌러버리겠다는 거고요. 기관 영상은 내부적으로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발전 계기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어쨌든 답은 1번인데 콥테이션, 흡수라고 할 때도 있고요. 이게 제일 나오는 거니까 이건 요 용어는 애워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거시 조직 이론이네요. 전략까지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다? 이제 공식과 비공식, 위원회 조직, 개선과 참모라는 나머지 용어들이 좀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